저희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요. 부동산 공화국에는 기본적으로 건설사 같은 건설업체, 중소 건설업체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언론 소유하고 이런 커다란 건설업체,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뭐 정책 입안자들도 어느 정도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은행,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뭐 전문가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걸 토대로 그 거대한 부동산 공화국이 몰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몰락이 시작됐죠. 이거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락 기미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터졌죠. 건설사가 하나 터졌어요. 워크아웃 신청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여파를 미칠 것이냐.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여파를 미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형건설 여파로 주변이 무너진다, 이게 아니에요. 다 위험했던 것들이 계속 미루고 미뤄왔다가 버티지 못하고 터진 게 나왔다는 거. 그 징조가 나왔고 지표가 나왔다는 거지. 따라서 다른 곳들이 태형건설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가 아니라 원래 위험하다. 원래 위험한데 정부에서 1.3 대책 풀어주고 9.16 대책으로 막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PF 지원해주고 중도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문제였던 거지. 그걸로 밀었던 게 문제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마저도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 결국 들어왔죠.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뭐예요? 조정하는 거죠. 과거 예를 들어서 우리 IMF 사태 기억하시죠? IMF 외환위기가 왜 IMF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인데 IMF에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물론 그거랑 100% 똑같다 혹은 뭐 그때만큼 강력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은행이 건설사를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채무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세계나 코오롱, 롯데건설 혹은 그 코오롱 대신에 이제 GS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한 거고, PF 우발 채무 규모를 보면은 태형 다음에 롯데 다음에 현대, GS, ACDC, 현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 차질 생겼죠. 지금 대조 1구역에서 재개발 어그러지면서 1,800억 원의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다. 1,800억, 뭐 85조 이야기하는데 태형도요. 28일 이전에, 그 전에 채무 연기됐었죠. 18일부터 28일까지 채무 연기해준 금액이 400억이에요. 요걸로 또 터질 수 있다는 소리고.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지금 금감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를 자제해라. 돈 빌려준 놈이 빌린 돈을 받겠다는데 천천히 받아라.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많이 하시는 85조 규모. 운영하겠다가 아니라 운영 중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시장 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돼 85조 수준으로 운영 중.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속여요. 지금 저도 모니터링 하는 게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봐요. 근데 막 블라인드에 이런 걸 올라와 있더라고요. 85조 푸니까 집값 다시 올라갈 거다. 85조를 푼다가 아니라 85조를 대처하려고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죠. 더 추가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형건설이 터진 거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중인데, 운영 예정이 아니라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중임에도 터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했지만 이런 우발적인 사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빚 많이 내가지고 못 갚아요. 그럼 집에 뭐 붙어요? 레드카드 붙죠. 빨간딱지 막 붙잖아요. 두 글자로 압류라고 하죠. 압류. 내 자산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를 하겠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골프장, 호텔, 핵심 자회사 해가지고 매각하기도 하고 지분 매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팔지만 핵심 계열사인 SBS 등 방송은 제외한다. 계열사 매각과 사업장 매각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저기 대시안이죠?
대시양이라는 브랜드를 보고서 내가 저기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그 사업장을 팔아버리겠대요. 내 고객들에게는 실망을 주면서 그런 것좀 팔면서 반대로 뭐예요? 방송은 안 판다. 왜냐면은 언론과 건설사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저희가 한번 영상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토대로 홍보를 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2021년에? 2020년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집값 올라가는 건 금리 때문이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이다 라고 다 거짓말을 했었죠. 왜? 그러면은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될까봐. 그런데 2022년에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공급보다 중요한 게 금리고 금리보다 중요한 게 대출 한도다. 관치금으로 금리 낮춘 거는 작년 말부터였는데 왜 올해 한 초중순부터 뜨기 시작했냐? DSR을 풀어줬기 때문이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언론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팔더라도 어디서 지금 날려들려고 하고 있다? 사고 싶은 건설사들은 줄을 서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업 조금 위험하다. PF 문제 터질 것이다. 아니다. 85조 지원해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은에서 금융안정보고서 나왔죠. 어제. 요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기업 상황을 보면요. 매출액이 급감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 급감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9라는 건요. 내가 이자로 100만 원을 갚으면은 내 소득은 9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1.2라는 건 100만 원 갚는데 내 소득이 12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0.2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갚을 돈이 100만 원인데 내가 버는 소득은 2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절반을 넘어갔다. 지금 기업들 중에서 10개 중에 6개는 버는 돈으로 빚도 못 갚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기업들 중에서 어디가 특히 더 위험할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기업 이자 보상 배율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대출은 안 내주고 있죠. 대출 증가 폭이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 늘려가지고 하느라고 기업 부채 증가 폭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가 역대 최고가 된 거고 이렇게 부채 증가율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급격히 늘고 있죠. 비은행. 왜 이 금융권이 위험하냐? 비은행 쪽이 많이 위험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능력은 악화되고 있고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은 건설업에서 많이 받았다. 지금도 57.4%는 이자도 못 갚는다고 하고 있죠.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온 요 이자 보상 배율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 보더라도 대기업도 57.1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6.2%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이 기업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 건설업이 위험하다. 왜? 코로나 이후 대출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부동산 건설업이니까. 왜?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대출 잔뜩 받아서 짓고서 돈 벌고 잔뜩 받아서 짓고서 돈 벌고 그러다가 잔뜩 받아서 비싼 땅 사서 짓고서 돈 벌려고 하는데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내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분양을 안 받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과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처럼 부동산업에 계속 올인을 하다가 부동산업이 순식간에 침체되니까 무너진 거다. 그런 거예요. 자, 또 게임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내가 게임을 하는데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망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번도 찍고 2번도 찍고 3번도 찍고 4번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캐릭터를 망캐라고 하는데 뭐 공격력을 찍고 마법을 찍고 또 뭐 방어력을 찍고 체력을 찍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데 민첩성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강캐라고 해가지고 공격력만 엄청 찍어. 그러면 이 캐릭터는 그 당시에 이게 주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는 캐릭터. 그래가지고 얘는 막 파티 초대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는데 갑자기 게임이 패치가 들어오네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패치 들어왔죠. 양적 기준과 금리 인상 그리고 바젤 3 패치 들어오면서 공격력이 소용이 없어졌어. 애들이 막 물리 방어 면역 이런 거 다 달고 나와요. 그래서 마법력을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근근히 살아가는데
부동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요것만 몰빵으로 찍었다가 패치 들어오니까 싹 다 해삭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 거지. 그런 거고요. 이게 금융권으로 번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출 증감 규모 보시면 대출 증감 규모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대출 증감 규모. 대출이 줄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고 자꾸 그러냐. 지금 뭐가 도대체 위험하다고 라이트하우스 너는 계속 그러냐. 대출 규모는 줄는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연체율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3개월 이상 연체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적은 돈을 빌려요. 특히 가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대출이 줄었죠. 상호금융 같은데. 대출이 줄었는데 연체는 늘어요. 돈을 덜 빌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빌리고 오히려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이 줄고 있는데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손실 흡수력,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지표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빚을 못 갚으니까 저것을 상매각을 해가지고 손실 나는 것을 대손 충당금에서 갖다 쓰고 회수가 안 되니까 그걸 상매각하면서 그 손실 난 것을 대손 충당금으로 갖다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권이 계속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터진 거예요. 부동산 공화국이 지금 건설업은 여기서 터져가지고 번지는 게 아니라 이미 터질 곳들이 많은데 그 총선까지 미루려고 누르고 있었는데도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리고 가게는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고 여기에 또 PF 높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가 쭉쭉 빠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 카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지금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금융권이 1금융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금융권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이든 뭐 캐피탈사든 이런 것들 다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문제는 만기 도래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만기 도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그 뒤에도 줄어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요 뒤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요때 만기 도래 막으려고 6개월에서 1년짜리 많이 했는데 6개월짜리 3분기, 4분기에 푼 것들이 여기에 만기 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만큼 채권은 계속 나오겠죠. 정부에서 지금 기관 통해서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 누르고 있어도 누를 수 있는데 한도는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뜻이 뭐다? 지금 기준금리 대비로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3.5인데 이거 정부에서 눌러서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진 거죠? 근데 돈을 못 구해요? 은행권에서 돈을 구하기 힘들어요? 1금융권에서 구하기 힘들면 2, 3, 4금융은 훨씬 더 힘들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나 같아도 안전한데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주고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빌려줄 때도 비싸게 빌려주겠죠.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앞으로 도래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도 정부에서 계속 해줄 수 있느냐? 올해 지금 59.1조보다 정부 적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적자 예상폭은 92조입니다. 근데 올해 외평기금 갖다 썼죠? 하는 마통도 100조나 왔다 갔다 했죠? 내년에 감당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이어서 이제 캐피탈까지. 건설, 금융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여파가 계속 번져갈 것이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건설업 붕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미루고 있더라도 금융권 부실이 커지고 있는 거고 언론도 지금은 열심히 띄우려고 하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죠. 유튜버 그 다음에 뭐 전문가란 작자들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욕먹고 있지. 막 무조건 뜬다고 했던 사람들 욕먹고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 공화국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 지표가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터진 거 그 다음에 최근에 태영건설 터진 거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